제가 생각하건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마 모든 유튜버 또는 모든 채널 또는 모든 TV까지 다 포함해도 아마 저희가 이번 오늘 해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분들은 뭐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이거 읽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정말 구독자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 근데 처음에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자, 먼저 제목을 한번 보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정부의 생각을 읽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크게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물가는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되고 고용은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물가는 확실하게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일은 없다. 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각인 거고, 두 번째로 고용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는 거는 경기는 점점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만든 표고 정부의 시각인 거예요. 자, 유럽이 7.1%까지 내려왔어요. 12%까지 갔던 게.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8%까지 갔던 게 금리, 현재 물가 상승률이 4%까지 내려왔고, 우리나라도 6%까지 갔었죠. 그렇죠. 2.7%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은 확실하게 내려왔다. 이거는 앞으로 금리가 더 이상 크게 오를 일은 없다. 이제 거의 끝물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요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또 하나는 고용률, 실업률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빨간색이에요. 실업률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고용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굉장히 오늘 이 하반기에는 경기를 좀 많이 좋게 보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정부가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 등을 하겠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건들지 않되 이 부동산 PF, 한계 기업 등 취약 부분 리스크를 갖다가 건들겠다. 이거를 잡겠다고 하는 거하고, 자, 주택 가격은 완만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회복되는 시장 연착륙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완화책이나 또는 엄청난 뭐 규제를 할 일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변화는 없을 거고, 단지 역전세 우려 등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역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대출로 역전세에 걸린 임대인들에 관해서 좀 완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게 1차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중 관리라고 하는 걸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왜냐하면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이 대출로 역전세에 돈을 내줄 만한 돈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집중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역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방뿐만이 아닌 서울, 그러니까 액수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들도 정부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다 풀어주겠다고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2022년도에는 2.6%였는데 2023년도에는 1.6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거의 0%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좀 높은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1.4로 조금 약간 낮췄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2.4로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히 내년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거를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래 봤자 2022년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비자 물가인데, 이 소비자 물가가 지금 3.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올 한 해에 소비자 물가는 3.3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2.3으로 소비자 물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소비자 물가를 뭐 여러분들 중요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물가가 중요하진 않죠. 1%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금리가 중요하죠. 이 소비자 물가하고 비슷한 포지션에서 금리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애초에 예상을 했던 게, 우리가 작년에는 소비자 물가가 5.1이다 보니까 금리가 거의 뭐 우리도 많이 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갔고 뭐 대출 금리는 뭐 7, 8%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올해 지금 3.5, 3.3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금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가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2.3이기 때문에 확실히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도 내년에는 뭐 거의 100%로 낮아진다 라고 다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확실히 금리가 낮아지겠구나. 그러면 언제쯤 낮아지냐고 본다면 평균적으로 3.3이니까 하반기에는 이 물가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러고 하반기 지나면서 낮아져가지고 이제 내년에 2.3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가 동결이거나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소비자 물가가 지금 2.7보다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올릴 만한 근거는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동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동결 또는 인하 같은 금리 인상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출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때 오히려 대출 금리 올라갈 수 있어요. 채권 할인율이 올라가서. 근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대출 금리 낮아질 거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기준금리가 몇 프로가 된 거고 상관없이 약 0.5에서 한 1% 정도의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정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인데 예산의 추가 집행 얘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뭐 2조 원 추가로 하고 뭐 13조 원을 확대하고 7조 원의 신규 사업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약간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았는데 네. 물가를 좀 많이 잡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좀 유동성을 풀겠다. 아.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공공기관이 지금 투자 계획을 100% 집행을 하겠대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계획했던 투자를 1년 안에 100%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미뤄지거나 집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100% 집행하겠고 거기에 더해서 그걸 받고 더블로 가서 내년 사업을 당겨서 내년 사업까지 당겨서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2조 원 이상을 추가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지금 현재 많은 돈이 풀려 있던 거를 테이퍼링을 통해서 이제 걷어들이겠다 하고 있는데 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SOC라든지 공공기관이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중에 이제 당초 계획 대비해서 13조 원 이상의 또 추가 자금을 이게 이제 정책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업 설비 투자할 때 또 저리로 지원해 주거나 또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때 자금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또 저리로 지원해 주거나 이런 특정한 목적 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저리의 자금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를 규모를 13조 원을 추가하게 되면 무려 242조 원의 자금들이 시장에 또 공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민자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이게 주목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부동산과의 연결점이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총 사업비가 7조 원 추가적으로 해서 신규 사업, 그것도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을 추가적으로 착공을 하고 금년 투자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은 내용이 GTX-C 얘기도 나오고요. 동부간선도로 그다음에 대구의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대전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대전. 대전 사람도 화납니다. 네네. 대구 사람도 좋아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SOC를 확충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죠? 뭐 이 SOC 부분 올해 들어가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그리고 이게 되면은 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되는지가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GTX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GTX 같은 경우에는 A, B, C 노선 중에 A 노선은 이미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이제 내년에 개통을 합니다. 근데 B 노선하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사실 이런 개발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발표가 된 거죠. 나오면서 C 노선을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다. 총 노선이 이게 수원에서부터 이제 그 양주 덕정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에 삼성역을 지나게 되는 굉장히 서울 안에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삼성역을 이제 관통하게 되는 이게 신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통을 착공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계획으로 나왔을 때 하고 착공이 막상 됐을 때 하고 개통이 됐을 때 하고 다들 가격 변화가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계획만 나왔을 때는 이게 야 언제 될지 몰라 이런 개발 사업은. 근데 이게 이번에 발표가 된 거고 빠르면은 올해 연말에는 착공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막상 크레인이 들어서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주변 시장에는 가격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올해 지금 착공하겠다고 이 내용의 발표에 들어갔는데 모든 유튜버들이 조용해. 이게 착공이 들어가면 의정부나 이렇게 집값 많이 하락했던 지역이나 모든 지역이 서울 접근성이 엄청 좋아져요. 이게 지금 삼성 역세권 들어오죠, 양재 들어오죠, 그죠? 그렇죠.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는데 청량리도 들어오고 각 이제 지나가고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용한 거예요. 이 배우지들 엄청 좋아지는 데가 많은데. 처음에 계획 발표될 때는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 GTX를 다뤘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게 부동산 시장에 제대로 영향을 주는 그런 시점이라 보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때는 많은 유튜버가 손을 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 이 부동산 시장이 다들 이상해져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조금 시장만 괜찮아진 시기였으면 만약 이 신호선 들어간다면 난리가 났을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막상 시장 좀 괜찮아지는 시기하고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하고 이게 눈에 보이기 하는 시기가 맞아 떨어질 때 그때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원래는 오늘부터 그 지역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오래 조용할 것 같아. 역전세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 역전세 딱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막 잘 찾아보면서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여기 무슨 광고 같네? 광고. 여기 어때?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괜찮은 매물 또는 진짜 괜찮은 지역들 특히 조금 이따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9억대 전후의 아파트들이 오를 만한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오늘 내용에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는 그런 매물들은 미리 좀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거든요. 좀 네. 저렴한 아파트들은. 그랬을 때, 자, 우리 이 지도 보게 되면, 당연히 신호선이 착공하게 되면, 의정부 좋아지겠죠. 그죠? 그렇죠. 가격과 하락폭이 컸으니까. 그다음에 창동도 이번에 하락폭 컸어요. 네, 노원창동. 네, 창동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강원대도 그렇고요. 강원대도. 그리고 의외로 청량리, 왕십리 이런 데는 영향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집값 자체가 여기 접근성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아니니까. 밑으로 봤을 때는 인도권 쪽도 굉장히 하락폭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인도권 쪽, 그 다음에 의왕 쪽. 요쪽이 좀 하락폭이 컸던 요 지역들이 좀 약간 혜택을 여러분들이 좀 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원은 집값 회복을 좀 많이 했으니까 생각보다. 두 번째는 이게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죠.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중랑천을 따라서 월릉 IC에서부터 이게 강남에 있는 대치동까지 이제 대치 사거리까지 들어오는 노선입니다. 이게 개발이 됐을 때 어디가 좋을까? 이쪽 강북 쪽이 좋을까? 아니면은 강남 쪽이 좋을까? 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가장 큰 파급력은 강남으로 들어오는 이런 지역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보게 된 GTX 신호선 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 아, 얘기 안 그래요? 했으면은 제가 일권장님 뭐로 하려고 했어요. 예, 어디죠, 그게? 그래서 여기 중랑천변 주변 라인에 노원구 쪽이라든지 이 아래쪽에 중랑구 쪽 라인에 걸쳐 있는 뭐 광운대 역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창동, 노원역 이 주변 일대가 저는 오히려 가격 하락폭도 컸던 지역이고 거의 고점 대비했을 때 25%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지역 안에서는 저는 좋은 기회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거 다 막상 시작하고 금리 다 내려간 다음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갔을 때 우리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번에 지제 신호선하고 동부가선도를 통해서 이 군자 쪽이나 위쪽에 혜택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쪽에 사시는 분이 계시나? 그럼요. 부동산 투자하신 좀- 분들도 많이 좀 계시죠. 몰려 있네요. 아, 그 이번에 발표 나온다. 네, 이번에 네, 개발 정책을 네.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몰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하수정 처리장도 그렇고 이거 말고도 뭐 저희가 올해 착공하는 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빙산의 네, 일각입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도 SOC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죠. 이것과 네. 더불어서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 네, 수서역세권 엄청난 착공 것도 들어가고. 큰 개발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거 말고도 여기 등이라고 써 있어요. 등. 그러니까 신규 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오픈해드렸던 그런 지역들 여기가 SOC 확충되면서 너무 좋아집니다 하는 지역들이 이제 슬슬 진짜 착공 들어가요.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할 때 또는 방송할 때 착공 들어갑니다. 정말 좋아집니다. 했을 때 저희도 속으로 긴가민가 했어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착공을 자기네가 들어야겠다 확실하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렇죠. 예산까지 편성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 몇 달만 서둘렀으면 하고 후회하는 지역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자금 뭐 이렇게 채권 같은 경우도 또 30조 원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가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는 생각에 유동성을 생각보다 많이 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PF.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PF에 대한 확실히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본인들은 돈이 풀고
개인적으로 조금 불량 채권들은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양적 관리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수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를 지금 같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도 이제 감면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휘발유 값도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크게 손을 대는 부분입니다. 바로 역전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역전세 부분을 가지고 정부가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죠. 예, DTI 60%. 그러니까 형 부채 상환 부채 비율을 상환 비율을 올리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DTI가 훨씬 더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이 2021년도에 전세를 5억 원에 이제 세를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 값이 2023년도에는 값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전세가 4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세값이 빠졌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1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돼 있는데, 자, 지금까지 상황은 요 DSR 40%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요 가운데 5천만 원 소득일 때 예를 들어서 할게요. 3억 5천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값에 내가 돌려줄 수 있는, 이미 전세값이 대출 이상, 그러니까 대출 이상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1억 원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가 없이 못 돌려주는 상황이 온 거죠. 값이 빠졌다 보니까. 그런데 이 DTI 60%를 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게 1억 7,500만 원을 더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1억 원을 돌려주고서라도 한마디로 7,500만 원이 더 남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DTI 60%가 된다라는 건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보다 플러스해서 50%는 더 추가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실 게, 전체 만약에 내가 세입자가 뭐 일부만 돌려주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전체 금액을 다 돌려줘야 되는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5억 원을 다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나간다고 한다면. 세입자가 안 구해졌을 때는. 그럴 때 역시 이 DTI 60%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이 돈을 다 대출을 받고 세입자한테 내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세입자한테 돈 내주고 나면은 일단 임대인이 더 이상 큰 걱정이 안 생기겠죠. 이자 걱정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그러면 이 임대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전세를 또다시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월세로도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대출 받아놓은 거 이자 이상으로만 월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다 보면 앞으로 시장에서는 역전세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수요가 전국적으로 한 102만 가구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데,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전세 물량이 많이 좀 감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7월 말 이후부터는 전세값이 저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좋은 게 지금 전세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월세는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그럼 월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집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전세를 못 구해서 날리는 시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특별하게 그 보증보험이라든지 또는 내가 전세를 날릴 위험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월세 부분은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전세 물량은 굉장히 많이 줄 가능성이 높고, 이 전세입자들 중에서 내가 월세로 살려고 했더니 월세가 너무 비싸. 그죠? 월세는 지금 5% 계산하니까. 그렇죠.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봤더니 요번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정부에서 3%대 대출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럼 3%대 대출을 받아서 내가 차라리 집을 살까? 그죠? 집 작은 금액, 2, 그렇죠. 3억짜리들. 이런 것들은 사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약간 오버하는 걸 수도 있어요. 혹시 뭐 2, 3개월 후에 벌어질 일을 너무 저희가 빨리 예상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는데, 2, 3억대 또는 4억대 정도의 주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3억 전세에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래가 몇 달만 지나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수자들이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을 지금 이번 정책에서 되게 쉽게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역전세란 해결되는 거하고 물려서, 그죠? 그렇죠. 이 DTI 풀리는 거하고 물려서 세입자로 살던 분들이 매수로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열리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체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거비 부담에 있어서 일단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율을 낮췄어요. 이거는 이제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부에서 보유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재산세도 올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년 등에 있어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 자금 23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딤돌은 뭐죠? 디딤돌은 이제 네. 신규 주택 마련할 때 네. 받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죠. 매수죠. 집 살 때. 버팀목은 뭐죠? 전세 받을 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버팀목은 이제 전세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되다 보니까 보증보험선에서는 전세가가 더 많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특히 이게 강남권에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강남권이 지금 전세가가 많이 낮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음. 많아요. 강북하고 강남하고 전세가격이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현재 좀 시장이 뒤틀려 있는 상황인데 요게 되면 좀 정상화되는데 속도가 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디딤돌이 이 청년주택 매수거든요. 네. 이분들이 생각보다 이 매수세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3% 대출이니까 고정금리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수로 갈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디로 과연 몰려갈 건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왜냐면 청약 쪽으로 가는 거는 뭐 이게 필요 없으니까 그쵸. 매수로 갈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들 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를 아까 GTX라든지 또 동부간선도 지하화라든지 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 해당되는 주변 지역들의 어떤 주택 가격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그런 변화를 한번 잘 지금부터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 그리고 역전세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고생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면 아무래도 역전세 위험 지역은 좀 벗어나서 안전지역이라고 좀 전세가율이 낮아서 60%대의 전세율이 돼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더 몰리고 집중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30대 주택 매수자들의 귀환. 왕의 귀환 써놓고 그렇게 가로쳐서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30대 주택 매수자들이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좀 줄었죠. 네. 연끌 때문에 그렇죠. 연끌 맞아요. 때문에 힘들었다고 때문에, 했는데 다시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뭐 항상 하는 얘기죠. 15만 가구 더 공급하겠다. 이제 신규로 신도시에서 이게 뭐 쉽진 않죠. 이게 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지금 여당하고 야당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노력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정비사업 시행이 있어가지고 조합 기존의 방식보다 2, 3년 동안 단축해서 유도하겠다. 정비사업을 빨리 진행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신탁 방식을 유도하고 또 정비 사업을 좀 빨리 하겠다라는 건데 표를 보게 되면은 일단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설립이라는 단계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인가도 나눠서 하던 거를 동시에 정비 사업 계획과 통합 수립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 기간이 여러 단계로 나눠 예를 들면 8단계로 진행되는 거를 한 5단계 정도로 줄이게 되면은 사업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서 시장에 신규로 양질의 신규 공급을 공급하는 이 속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평가되는 지역들이 꽤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서울 지역의 재건축 같은 경우 속도를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행 기간을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정부에서 지금 확실히 도심의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정부도 여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야, 도심의 공급 빨리 좀 공급해라라고 하는 부분 플러스 그저께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있잖아요. 네. 서울에 공급 부족하다. 강남 쪽은 공급으로 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을 공급으로 잡겠다. 이 공급을 빠른 공급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강남에 공급 풀겠다라는 네. 내용이고 정부에서도 빨리 진행하겠다. 근데 이게 빠른 공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심의 재건축은 빠른 공급이 안 돼요. 뭐 제초안도 있고.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자체는 여당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할 수 있는 거는 서울시가 같은 편이잖아요. 네. 여당하고 네. 안 싸웠잖아 지금. 네. 같은 편인데 네. 이 같은 편들끼리는 결국 재건축은 못하고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근데 이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는데 어디 주택이 부족하냐? 봤더니 강남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강남을 공급으로 풀어서 강남 집값을 잡으면 서울 시내 전체 집값이 잡히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디에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될까?
일단은 서울 전체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재건축이 좀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재개발 그 중에서도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될 곳을 콕 집어서 얘기하면은 재개발이라는 것이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곳. 지금 시장이 굉장히 왜곡이 돼서요. 강남이든 강북이든 상관없이 가격들이 굉장히 착한 가격이 돼 있어요. 역전세 때문에. 그런데 비슷한 투자 금액이 드는데 이 비슷한 투자 금액이 드는 빌라가 만약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됐을 때 어떤 지역은 15억짜리가 되고 어떤 애는 25억, 30억짜리가 된다면 투자 시점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곳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상급지를 우리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급지 중에서도 일단은 이제 강남권이 아무래도 최상급지로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그러니까 1000세대 단지가 넘는 단지가 되는 거와 소규모 단지가 개발되는 게 차이점이 있는 거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전체적인 저희가 정부의 방향, 그러니까 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꼭꼭 집어서 하진 않았어요. 이제부터 나오겠죠? 이제 계속 이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방향성하고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열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니까 결론을 내자면, 자, 첫 번째 저희가 보는 결론은 언제 사야 될까? 그 재테크는 결국 언제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언제 사고 그쵸. 언제 파냐? 그러니까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빨리 사는 게 중요하겠구나. 왜냐면 첫 번째로 역전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역전세 부분이 늦어도 두세 달이면 해결되고 내년 2월 되면 역전세 물량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해결되면 내년 2월부터 역전세가 해결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오르겠죠. 이제 급매물들이 없어지면서 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금리 부분도 많이 걱정해요. 아직 많이 50% 분들이 금리를 걱정하는데 이 금리 부분 아까 물가 상승률 보셨잖아요.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반기에 잠깐 높아진다라고 예측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전부 다.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내년부터 낮아지니까 빠르면 올 하반기, 올 12월, 뭐 11월, 늦어도 내년에는 100%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예측 네. 너무 쉽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요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경기를 보니까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우리가 하반기에 또 수출도 생각보다 좀 많이 살아나고 있고 그쵸. 정상 수준에 좀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경기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제 달러 보유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세 번째로 유동성인데 정부에서 이제 물가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본인들이 또 유류세를 또 낮추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돈을 좀 풀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화폐의 유동성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조금 빨리 사야겠다. 특히 이제 좀 약간 여러 부분 보시는 부분들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요.